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윤용TV의 권윤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유튜브는 현대사회 범죄를 좀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자는 것에 목표를 갖고 있고요. 특히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사회적 논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진행을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여러 프로파일러들이 각종 유튜브 또 방송을 통해서 범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막연한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심리학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또 사회학의 어떤 이론들이 지금 범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저희들 같이 기초 이론, 그다음에 분석 사례를 접목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을 듣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론을 전달해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이 범죄자가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느냐, 만들어졌느냐, 또 태어났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합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다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사회, 범죄 이런 분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아주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사건 분석보다는 심도 있는 프로파일러의 세계로 초청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계야범 고주홍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9월 초순경입니다. 지난 여름 정말 굉장히 뜨겁고 다사다난했는데 짧게나마 지난 여름을 보낸 근황을 한번 말씀들을 해주시죠. 여름에 휴가도 다 못 가셨죠. 그리고 그냥 저희들도 사무실 나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다가 퇴근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집에 가는 아주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했죠. 저는 장기화된 집콕 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이번 유튜브 공부도 할 겸 강아지들 행동 파악, 심리 분석 좀 접목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반려견들 네. 교육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보다 보면 네. 사람이 어떤 성격 장애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행동 치료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한 통제, 그리고 적절한 보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조합이 되면 강아지들도 되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보니까 강아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미국에서 오셔갖고 대화가 가능하신다는데. 헛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 TV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을지, 왜냐면 가끔은 밥 달라고 할 때 무시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화가 다 되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견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출생, 그다음에 또 양육 초기의 어떤 그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격들에 따른 또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부터는 지금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파일링의 이제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든지 또 활용이라든지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언제부터 이용이 됐는지 또 프로파일링의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네. 그 공식적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고 범죄 수사에 활용이 된 것은 1972년도에 FBI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FBI 이제 국립 아카데미 내에 행동과학부라는 게 설치가 되면서요. 바이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프로그램의 여러분 의미는 뭐냐면 여러 범죄 현장에 나타난 행동 특성들, 그러니까 범행을 준비한 과정, 실행한 과정,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한 이렇게 범죄 전반에 나타난 행동들을 하나하나 유형 항목화 시켜가지고 입력을 하고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나오면 어떤 특성들이 공통되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용의자를 추출해내고 압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이 바이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FBI 요원을 만났는데 이 바이캡을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바이캡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RCMP에서 범죄 과학 연구소처럼 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범죄수사연수원 같은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범죄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이클라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5년 이상 수사 업무를 했던 사람이 그 부서에 발령을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입력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수사를 5년 이상 한 사람이 발령이 나서 그 데이터를 만지고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소속에서 이제 과학발전부나 법과학정보분석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 한국 경찰의 프로파일러들은 스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크라임, 어널리시스 시스템.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스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스카스에 여러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고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를 면담하거나 범죄 현장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다 이렇게 자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 각국이 72년부터 시작한 이 그 프로파일링이 영국, 캐나다, 한국 이렇게 넘어오면서 발전해 나간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상범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타난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양상으로 범죄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대처하고 자료화 분석시키려고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쇄범죄가 발생한 것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마다 이제 법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경찰이 시스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연방경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조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캐나다나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쇄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조하자, 공조 수사를 통해서 차단하자, 이것을 목표로 이제 시작된 것이 프로파일링입니다. 한국에 좀 더 추가로 소개를 드리면 2000년 2월 9일에 제가 한국경찰에 처음으로 프로파일러로 발령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기가 여러분 1972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72년이 어땠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났고. 네. 72년. 네, 72년에.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하지 않았나요? 요즘 뭐 이상한 거 많이 공부하시네. 상당히 네.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새마을 운동도 한 3단계 정도 한 것 같고.
맞아요. 근데 1972년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고 좀 낙후된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래도 막 연쇄 살인이 일어난다든지 막 묻지마 무동기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1972년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연쇄살인 사건들이 미국 사회를 막 휘젓고 다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찰의 대처 방안이 결국은 이렇게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프로필하기 위해서 나타난 수사 기법이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범죄자가 어떤 뭐 심리를 갖고 있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뭐 보통 언론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범죄자가 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심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라든지 뭐 보통 언론에서 이제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 뭐 그 조주빈이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주빈이 무슨 엉뚱한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거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세모녀 사건의 김태현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일부러 얼굴을 그냥 마스크를 벗고 그분 뭐 당당하게 아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심리가 어떠냐, 행동이 어떠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결국은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프로파일링 이런 거에 되는 겁니까? 뭐 교수님이 하시는 요즘 한참 이제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일 중에 드론을 이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그런 것도 제가 옆에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연쇄 사건의 동일범 소행까지 파악할 수 있는 프로파일의 하나의 분류 기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지 어떻게 연관되어 갖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이 이제 여러 용어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서 원장이 얘기했듯이 뭐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역할도 맞아요. 맞긴 한데 궁극적인 목표는 초기 발생했을 때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